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 온라인 공동포럼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과총 사무총장 문혜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지난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과총과 3대 할리먼이 각각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판 뉴딜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한국 과총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로 저희들은 지금 전례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거기 따라서 경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나가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는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키워드가 3개인 것 같은데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불평등 사회를 포용 사회로 전환하는 이런 커다란 3가지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이 투입이 되는 아주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과총하고 그 3대 할리먼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판 뉴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로는 굉장히 바쁘신데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신 박수경 교수님을 모셨고요. 토론에도 그 각계의 최고 전문가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뉴딜 계획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저탄소, 친환경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이 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과청,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 과기한림원이 한뜻을 모아 이 자리에 다 섰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논의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회, 경제, 산업, 기술, 일자리, 에너지, 환경 등 국가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이런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과 민간 그리고 관련 분야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특정 분야나 집단의 전문성이나 지식에만 의존해서는 시대적 요구와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타당한 판단, 정책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소통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모아지길 바라며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강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학한림원 권호경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권호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 국면에 빠져 있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뉴딜을 빌려 쓰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했거나 지극히 수치에 집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국가 100년 대계의 주주들을 놓는 심정으로 긴 호흡을 갖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점차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과학기술은 긍정적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해야 하는 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이 토론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특별히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긴급 회의가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이석해야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보좌관 박수경입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가 국난을 극복하고 또 극복을 하면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성공의 조건을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과총 이우일 회장님과 3대 한림원 원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포럼에 대한 소개 전단을 보고 좀 2번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포럼의 제목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 근데 이제 저의 발제 톡의 제목도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은 해서 마치 제가 이제 성공의 조건을 준비해 와야 되는 것처럼 돼서 정말 너무나 제가 만약에 이런 기사가 있거나 이런 포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클릭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저희 정부도 너무나 갈급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정말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발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당황한 점은 이제 제가 패널분들의 이제 성함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패널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원래 발표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누가 오디언스인가 청중을 먼저 파악을 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보니 명단에 계신 분들은 전부 뉴딜 전문가라고 할 만큼 뉴딜에 관한 보고서도 많이 쓰셨고 또 발표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셔서 원래는 이제 한국판 뉴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이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전문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패널분 말고도 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청중을 생각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보좌관실의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다 보니까 저희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이제 챙겨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어떤 고민과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소통을 위한 그런 발제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어제 한국판 뉴딜의 그 기둥이 고용안전망 위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서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지역균형 뉴딜이 어제 새로 발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맺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이 이제 대공황 때 미국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그래도 뉴딜 하면 대표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후버댐 사업인데요. 당시 후버댐 사업에 동원되었던 많은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토목산업의 발달, 철도의 발달,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어서 대규모의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일자리 말고도 뉴딜 하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사회적 합의입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일자리에 좀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미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었던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뉴딜인데 한국판 뉴딜은 유사한 컨셉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일자리를 마련하고 산업을 키우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으로 우리가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컨셉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까 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합의의 이 2가지 컨셉으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고용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나라 글로벌리 추구해야 되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던 정책을 이번 계기로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가속화하려고 하였었고요. 또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적인 아젠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로 그린 뉴딜을 계기로 가속화시킬까 한다는 면에서 이런 아젠다를 세팅하고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는 이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어떻게 새로운 법제도망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국가를 다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는 민간이 화답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마중물의 역할로 하고 결국은 민간이 그것을 호응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뭔가 좀 대표적인 사업으로 좀 국민들께 와닿는 대표적인 사업을 좀 찾아보자 해서 디지털 뉴딜 하면 아마 데이터 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이터 댐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 그러니까 AI가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내고 뭔가 변환이 일어나는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잘 모으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시작을 디지털 뉴딜에서 시작해보자 해서 데이터 댐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분야, 그리고 또 민간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의 수요를 받아서 데이터 댐을 만들고 데이터가 잘 쓰일 수 있게 네트워크라던가 인공지능, DNA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디지털 뉴딜 사업이고요. 또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좀 체감하실 수 있게 발표가 된 사업들은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탄소를 적게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의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자 해서 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그래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사업이 발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로드맵을 좀 더 가속화하자. 그래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이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사회 고용 안전망을 잘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개편이라고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토대를 깔겠다. 그리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의 교육은 고등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컨셉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역시 정부도 인지하고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시대 또 그린 뉴딜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실무형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직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훈련 등, 그리고 또 디지털에 대한 뭔가 포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람 투자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정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과 사업과 이것을 구체화해서 전 국민들께 보고드린 것이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저는 어쨌거나 이 작업을 같이 한 참모로서 이제 주변에 저의 지인이라던가 뭐 기자분들 이렇게 막 저도 홍보를 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디지털 뉴딜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보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제 그 안에 딱 젖어가지고 와, 디지털 뉴딜이 되면 정말 디지털 트랜스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반응이 분명히 나는 디지털로 오는 핑크빛 미래를 딱 얘기했는데 반응은 좀 딴 나랑 정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다 댐에 가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제가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 사업 자체의 디자인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달을 잘못한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이제 두 가지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내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직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했고 사업의 내용을 하더라도 약간 좀 너무나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그게 정말 어떤 혜택으로 나한테 돌아오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면 이것은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그런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민간이 소위 펌프질을 해서 민간을 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민간이 화답하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민간이 정말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면 왜 그런 민간이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인지 제도에 막혀서 시도를 못했던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디지털 뉴딜이 사실 7월에 발표될 즈음에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사업은 대략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좀 더 사업의 디테일을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두 가지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뭐가 바뀌는지 체감하시지 못하고 민간이 화답하지 않으면 정말 이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뉴딜 부처고 뭐 데이터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댐은 그러면 어떻게 구축을 해야 체감도 되고 민간이 참여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가분들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 정말 예를 들면 AI 분야에 정말 내로라하는 분들께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국민이 체감하는 AI 데이터를 AI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굴지의 AI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문의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사차위와 학계와 연구계와 산업계 전문가분들 정말 바쁘신 분들 모시고 여쭤봤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조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어 말뭉치 사업입니다. 데이터댐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민간으로부터 수요를 받았어요. 어떤 데이터를 댐으로 모으길 원하느냐. 그래서 많은 수요를 받았고 부처 수요도 받았고 중복은 중복대로 아니면은 또 다 검토를 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잘 맞을지를 이제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하셔서 도출이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AI 면에서는 워낙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AI의 피드 먹이는 이제 원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우리나라가 확보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문의를 드렸더니 정말 너무너무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AI 중에 정말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고 전 국민들에게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가고 확장성이 큰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어 AI, 그러니까 음성 AI, 텍스트 AI, 그러니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를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수요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K-컬처를 K-팝이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날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언어로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뭐 번역을 한다던가 요약을 한다던가 이해를 한다던가 하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디자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한 다음에 잘 수집됐는지 평가한다라고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써 있어서 이 데이터, AI 데이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보통 물품 같은 거 검수를 하면 불량품이 나왔는지 뭐 수치를 재거나 어떤 성능을 측정할 수 있을 텐데 데이터는 이 AI 댐에 모여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품질을 측정하나 했을 때 많은 분들 말씀하시기를 AI 학습용 데이터는 AI 모델을 돌림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따로 AI 모델 따로 갈 수 없다 이런 많은 조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댐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너무나 좋은 사업도 많지만 또 한국어 말뭉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분들께서 기획이나 어떤 품질 검수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로 참여해주고 계셔서 매우 기대가 되고요. 아직 좀 결과를 내기에는 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정말 우리나라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한국어 AI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1차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일단
올 추경 사업이 시작되는 건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후속단에 데이터 댐을 이제 저희가 댐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전력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결국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소위 부속으로 이걸 전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너무나 반갑게도 이제 민간에서 국내의 어떤 되게 또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께서 이런 것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본 말뭉치 같은 것은 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서 한국어 말뭉치 구어체를 딱 클릭하면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데이터 댐으로 많은 양의 말뭉치를 쌓아 놓으면은 그거를 엑셀로 다운받나 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그렇게 로컬리 다운받아서 제 컴퓨터에 담아서 뭔가 프로세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이것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결국은 이것을 분석해서 AI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팅 환경도 매우 중요하고 분석 툴들, 각종 머신러닝이라던가 AI 툴들이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요. 그런 만약에 민간이 그렇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댐을 통해 수집된 공공의 데이터 또는 민간의 데이터를 뒷단에 받아서 각종 분석 인프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인프라가 갖춰진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정말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가는 것이 정말 국민 체감을 이끌어내고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소위 자연어 처리나 하는 분들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데이터 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후속 사업이 기획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다들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한 스텝 떠나서 IT 업계가 아닌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 한국어 AI가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또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고민입니다. 디지털 뉴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좀 더 체감되고 이게 나랑 상관이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민간이 참여해서 정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될까? 되게 고민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항공판 뉴딜이 성공할까 하는 많은 또 보고서나 칼럼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어떤 경인사 보고서를 봤는데 저 말이 저한테는 되게 들어왔습니다. 범부처랑 그러니까 정부만 열심히 일하면 안 되고 시민과 지자체와 통합해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지방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 생각해보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데이터 댐을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가까이 있어서 느끼게 되는 정부는 제 마을, 마을 주변에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저런 조언을 주신 것이 되게 와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은 좀 진화형, 확장형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것도 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것을 5월쯤에 냈을 때는 주로 내용이 디지털 뉴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의 어떤 컨센서스와 필요성과 정말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 토픽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 그린 뉴딜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에 대국민 보고 대회 했었던 버전은 훨씬 5월에 비해서는 진화했고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을 좀 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느끼시고 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하나 했는데 저기서 이제 지방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판 뉴딜의 이제 그 사업의 금액 아니면은 사업의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총 160조 중에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약 반 정도 되는 75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에 관련됐다는 내용은 중앙정부 프로젝트인데 수혜자가 지역인 경우,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구축을 하는데 그것을 부산에서 받았을 때 이제 부산의 지역
가는 그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랑 지방이 원래 매칭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들, 예를 들면 그린 스마트 스쿨, 전국에 있는 모든 노후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때 국비와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역에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카운트를 했을 때 거의 반에 가까운 75조가 지역에 가는 재정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코로나 이전의 그래프긴 한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경제적인 격차가 커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에 있는 또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딜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어려움을 중심으로 그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하자라는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는 뉴딜에 뭔가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젠다로 설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제 하나의 기둥을 더 세우는 것이죠.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명명을 하였고요. 어제 전국 17개 도지사가 처음으로 도지사님들께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셔서 각자 지역에 맞는 뉴딜 계획도 발표하시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 뉴딜의 정말 중요한 축이 되겠다 선언을 하셨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과 제도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그리는 뉴딜은 어떤 그림일까? 예전에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말씀에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구현되고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어제 회의 때 도지사님들께서 오셔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게 지역 뉴딜의 그림이구나라고 좀 더 알게 됐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하면은 한국판 뉴딜하고 연결한다면 이제 제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제 제주도지사께서 하신 것은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2030까지 하시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챌린징한 선언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이제 저도 어제 듣고 알았는데 제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4.4%라서 국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에 이미 벌써 70%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2만 대를 돌파했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곳에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전기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라는 지역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뭔가 전력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되게 그린 뉴딜 차원에서는 되게 선도적인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세팅한 어떤 목표보다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나가 있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선도적으로 지역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게 바로 지역에 특화된 그린 뉴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웠었는데 2030년부터는 내연 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하시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서 정말 제주가 정말 그린한 곳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남으로 가보시면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이제 해상풍력을 12기가와트를 준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전국에 사실 이제 해양 풍력이 가능한 잠재 지역 중에 전남이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에서 전남은 거의 70%를 차지하더라고요. 8기가와트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을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뭔가 국가의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되게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하고 이미 상생 협약도 체결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오기 위한 민간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 풍력에 되게 특화되어 있고 잠재력이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세울 수 있었던 지역에 특화된 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대전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은 과학도시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전에 되게 수많은 출연연이 있고 과학 기술
이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뭔가 첨단 과학을 통해서 뭔가 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디지털 뉴딜이 아닐까 했는데 역시 대전시장님께서는 대전형 AI 서비스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특구를 이용해 가지고 실증 단지도 만드시고 특히 이제 주민들의 안전 아니면 교통 약자를 위한 것들 이런 재난재해를 위해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 그리고 또 대전에는 벤처도 되게 많습니다. 창업하시는 그 분들도 많아서 그런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대전에 특화된 디지털 뉴딜 그림을 그리셨어요. 똑같은 디지털 뉴딜 그림이지만 또 경기도는 되게 새로운 컨셉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경기도는 사실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데이터댐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긍정적인 면,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나타난다는 면 외에도 이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다뤄야 할 부분인데 경기도는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공 배달 앱을 도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그 플랫폼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주권이 다시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디자인을 하셔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아까 대전에서 본 뉴딜과는 또 다른, 그리고 또 지역 화폐가 잘 되어 있으니 지역 화폐와 연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똑같은 디지털 뉴딜인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되게 색깔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경남에서는요, 이제 또 제가 또 배웠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리적인 지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청권이다, 전라권이다, 경남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물리적인 지역으로 엮지 말자. 예를 들어서 비록 거리는 바로 인접한 곳보단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로 되게 유사한 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거리는 좀 다르지만 그 경제권이나 생활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하신 거는 권역을 좀 유연하게 묶자. 그래서 권역별로 뭔가 발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지역 또는 초광역 이런 말로 지역균형 뉴딜을 설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새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도지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원래 지역균형 뉴딜이 추구하는 것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구현을 한다. 지역의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구현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뭔지 저는 좀 계략이나마 손에 잡혔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크게 세 가지 방법은요. 하나는 원래 한국판 뉴딜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과 연결됐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가속화되게 서포트하겠다. 1번 유형이고요. 2번 유형은 중앙에서 플랜한 한국판 뉴딜과는 좀 다르게 지역에 정말 특성이 있는 부분을 살려서 디자인을 한다면 그것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2번 유형입니다. 3번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전국에 있고요. 또 출연연 분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지역에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의 하나의 그 이제 같이 잘 녹아들어서 기여를 하는 것이 싱크테이크의 역할도 하고 뭔가 액션을 실행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도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원하겠다라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이라는 경우는 원래 중앙에서 원래 세운 계획상에 지역이 참여한다고 하면 소위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역과 균형 발전과 연계가 된다면 좀 더 우선을 두고 특구를 지정하거나 하더라도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자체 주도로 뭔가 찾아냈을 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그러니까 심사 같은 것은 되게 간소화하고 뭔가 그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되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마찬가지로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전남이나 이쪽에는 이제 한전이 있기 때문에 한전을 중심으로 뭔가 에너지밸리를 형성한다는 것들이 좋은 공공기관 중심의 뉴딜 사업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을 보면 얼마나 이 정부가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 한국판 뉴딜을 가장 권위를 가지고 챙기는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 분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분과, 그린 뉴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역 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각종 재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챙기고자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면 좀 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끼실까, 체감하실까, 또는 민간이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인데 이 자리에 계신 패널분들 그리고 또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과 참여를 통해서 결국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혜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정말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님 말씀이셨는데요.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이렇게 그 부처 자료와 당 자료와 그 시도지사님들 발표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경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최신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은 박영일 강원연구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의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핫한 그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과천과 그리고 3대 한림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곽기술 보좌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포럼에 저장을 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어제 뉴스를 듣고 제가 한국과총의 그 예지력과 그 계획성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실 석 달 전, 그러니까 7월 14일에 지금 보좌관님 말씀한 대로 1차 우리 한국판 뉴딜에 대한 그 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또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지 딱 3개월 만에,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포럼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딱 오늘 이런 그 날짜를 잡고 포럼을 하게 됐는지 정말로 이제 놀랐고, 차제에 정말 이렇게 핫한 따끈따끈한 이슈를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저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화면에서 보면 이제 좌측이 되겠습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맨 우측에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 총괄 지휘하는 지휘부의 핵심에 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시고 좋은 정책 제안의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이제 그 왼쪽으로 계속 가겠죠. 우리 곽재원 아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이십니다. 곽재원 위원님은 뭐 산업, 기술, 정책뿐이 아니라 그리고 뭐 원자력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있어가지고 두루 많은 그 정책적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태환 한국의학한림원 회장님이십니다. 같이 이 포럼에 같이 공동 기획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십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으로서 이 상장 기업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토론을 저희가 진행을 한 분이 5분 정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5분 정도씩 해가지고 먼저 전체적으로 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질문 받은 것도 있고 또 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여러 질문들을 같이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한 분당 5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윤재용 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오늘 그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그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그 이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의 조건으로서 하여튼 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국판 뉴딜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그 인식의 갭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판 뉴딜의 이제 배경으로 이제 경제 위기, 또 기후 환경 위기, 뭐 또 보건 위기, 불평등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경제 위기를 하면 일단은 경제 위기가 너무 이제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하여튼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주 단기적인 목표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인 목표를 해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중장기적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의 생각이 좀 한국판 뉴딜의 요소마다 좀 섞여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나 또 정책을 디자인할 때 참 그 세심하게 이게 그 디자인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한국판 뉴딜은 7월 14일 날 발표가 된 거고 지금은 10월 14일입니다. 맨 처음에 한국판 뉴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달 기획이 돼서 7월 달에 발표가 된 거고 3달이 흐른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안을 보시면 5년 계획안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은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 발표된 안을 가지고 거기에 그 관련되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관련되는 그 산업계도 있을 수 있고 학회도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 뉴딜하면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주민도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 계속 수렴하면서 현재 그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더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참 비판이 많은 건데요. 도대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이제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 그런 게 많은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뭐 2050년에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전기차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전기차 100만 대 늘리면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와 관련된 목표가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판 뉴딜에 보면 그린 뉴딜들도 마찬가지지만 디테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디테일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 전문가, 학회, 협회에서 그 정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원칙이고 아까 우리 박 비서관께서도 강조하신 건데 진화적 과정이고 확장적 과정이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수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냥 이 거치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판 뉴딜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들, 사실은 오늘과 같은 행사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총 말고도 또 우리 그 관련 학회가 뭐 많지 않습니까? 또 관련되는 협회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전문가 또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들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물론 현재 추경이 확정이 되고 당장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올해 그거는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이게 이제 5년 사업인데 5년 내내 경기 부양하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지겠죠. 이제 2차년, 3차년, 4차년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전환적인 뉴딜이 뭐냐, 법적, 제도적 보완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간다면 저는 아주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향하는 목표 이런 걸 좀 더 분명히 하고 그걸 위해서 심층적인 분석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그동안에 시간이 부족한 건 또 보완하고 또 앞으로 진화, 확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요약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토론에서도 또 이제 계속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이걸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성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보좌관님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데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3대 한림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벤트를 주관해 주시고 과총에서 또 리더십을 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뭐 공감하시다시피 한국형 뉴딜이 굉장히 그 시적절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금융위기라든가 2008년에 리먼 위기 때 결국은 과학기술 정보화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것을 이제 정보화 사회로 끌어갔듯이 우리가 코비드 19이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느냐. 윈스턴 처칠이 왜 never waste a good crisis 뭐 그런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경제 부양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뉴딜 같으면 디지털 선도 국가로 지향하겠다. 그냥 뭐 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시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보좌관님 발표에서도 몇 번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것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일과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선도 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비전 공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체감 속에서 정부 민간의 협력이라든가 중앙 지방 정부 협력이라든가 뭐 구청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이것을 가져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기업이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제 이게 뭐 1, 2년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서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 같은 3차 추경 같은 경우가 이제 미처 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금년 예산을 금년 내에 다 써야 되겠다. 그런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미처 준비가 안 된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좀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댐을 구성하는데 그냥 공급지향적인 데이터 수집에만 몰입하다 보면
데이터가 사실은 나중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요 지향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추진 전략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같아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그 속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무엇을 다 해주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기반을 닦아주고 토양을 닦아주면은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양자 간의 어떤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요새는 사실은 승자 독식, 속도가 이게 키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이제 학계나 연구계가 먼저 앞서가고 기업이 따라가는 형태, 이런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산학연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그래서 시간과 어떤 그 기술 격차를 좀 메울 수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이들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관련 규제나 법제도 지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거티브 시스템을 정말 본격적으로 도입할 뿐 아니라 자꾸 이제 신산업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산업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풀어주느냐, 여기에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뭐 네거티브 시스템 해야 된다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신산업과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기존 산업 간의 그 마찰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죽서서 남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미처 우리 기업이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뭐 중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감내할 수 있게 때에 따라서는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추동력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도 벌써 기존의 10개 플랫폼에서 지금 30개로 늘리고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어찌 보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범적으로 성공 사례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지지를 받고 그것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좀 창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지원 방식을 넘어서 경진대회라든가 경쟁형, 뭐 챌린지형 이런 새로운 방식도 적극 도입하는 게 좋겠다. 전형적인 R&D 방식을 떠나서 이런 새로운 방식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윤 원장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한국형 뉴델에 참여하는 부처나 주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도 3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겠다, 135개 센터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때로는 무빙 타겟으로 이 타겟을 바꿔가면서 또 단계별로 점검하고 조정하고 과정 안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누가 정체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좀 보다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많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라든가 인포데믹 문제라든가 특히 사이버 보안 문제. 사이버 보안은 단순히 이것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의 국내외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점을 감안해서 특히 조금 역점을 두어서 디지털 격차나 인포데믹이나 사이버 보안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의 특징이 사실은 이게 국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격 교육이든 원격 진료든 뭐든지 간에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기업이 좀 놀 수 있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코비드 19이 가져온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광범한 그런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정책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 안 되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한 8, 9개 이상의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든지 산학의 협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규제 완화나 네거티브 시스템 같은 규제뿐이 아니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그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 조절,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경쟁행위나 챌린징 같은 새로운 어떤 접근법도 도입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디바이드나 사이버 보안과 같이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글로벌 지향, 이런 아주 폭넓게 역시 이 정책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그 다룰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깊숙이 직접적으로 몸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했고요. 그런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굉장히 신속하게 투입되고 집행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뉴딜이 2018년 인공지능 R&D 전략,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외래 졸속적인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정책의 조금 속도와 규모를 변화했구나 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금 너무 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적으로 이제 데이터 댐에 대한 얘기인데요. AI 학습용 데이터, 이렇게 AI 국가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AI 국가 전략에서 2022년까지 10대 분야 75종 2억 건을 구축해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AI 국가 전략, 시간을 가지고 만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뉴딜에서 어떻게 됐느냐? 2022년의 목표를 2020년에 2배 초과합니다. 2020년에 10대 분야 150종의 구축을 개방한다. 2025년까지 1,300종을 구축해서 개방한다로 디지털 뉴딜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까라고 봤더니 조금 단어들이 상반된 개념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수경 보좌관님이 발표한 데도 분명히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이라고 했는데 마중물이 댐이 돼버렸습니다. 마중물하고 댐은 다른 거죠. 댐을 구축하는 주체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중물을 정부가 돼야 되는 건데 마중물 치고 해가 엄청 큰 물이 이제 댐이 된 거예요. 이런 개념, 상반된 개념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디지털 경제, 혁신 생태계, 디지털 경제 혁신 생태계하고 많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 또 지역 균형 뉴딜? 왜 지역 균형 뉴딜에 균형자를 썼을까? 왜 아까 발표를 들어보니까 지역에 특화된 뉴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뉴딜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역 균형이 들어갔을까? 이런 개념적인 모호성이 여러 사람들을 헛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기업들을 선정해 갖고 서비스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일단 데이터부터 만듭니다. 그걸 데이터 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서비스나 사업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자는
것이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놓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까지 투입해서. 과연 그게 그 제대로 된 순서의 일일까? 일단은 서비스나 사업이 정의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고요. 거기에 또 맞는 품질을 정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에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 데이터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요. 지금 인공지능 업체, 세계적인 인공지능 업체에서는 회사 기밀입니다. 그 데이터의 형식이나 데이터의 그 정의 자체, 특징 자체도 기업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기업을 선정해서 민간 기업이 어떤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공공 데이터댐을 구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민간 업체를 지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바이두가 이제 자율주행차 플랫폼으로 아폴로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시티브레인이라고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텐센트가 위닥터라고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다신페이, 잘 알려진 업체죠. 이 커다신페이가 인공지능으로 말을 인식하는 언어 인식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2019년까지 10개 업체 추가 지정해갔고요. 지금 현재는 15개 업체가 지정돼서 민간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정부는 데이터를 퍼줍니다. 데이터를 퍼주고 있고 공공사업, 대형 공공사업을 만들어 갖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디지털 뉴딜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정부가 모든 걸 쥐고서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제가 2년 동안 했는데요. 첫 해에 처음 임명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겠다고 회의에 올렸습니다. 민간위원들이 다 반대했죠. 왜 정부가 만든 계획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발표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붙인 게 있습니다. 버전 1.0으로 하자. 그 다음에 맨 끝에다가 이 계획은 계속 진화해 나간다를 붙이자. 그 단서를 붙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전문가가 100여 차례의 회의를 9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버전 2.0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순서입니다만 일단 세부 사업들이 18개 부처가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세부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일단 그 개념과 전략과 또 그 원칙이 담겨져 있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의 순서가 바뀌면요. 제가 걱정되는 건 정부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고 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은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예산을 따고 집행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관성이 붙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방향을 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매년 이 성과를 평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민간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뭔가 우리가 정말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생생한 또 현실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앞에 두 분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계획이 조금 약간 그 조급하게 만들어짐으로써
기존 국내 계획과의 연결성이나 통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념적으로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해주시면서 특히 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기본 기능에 충실한 그런 계획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예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민간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개 말씀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한국판 뉴딜의 어떤 진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그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자신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거를 곽재원 아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님께서 더 발전시켜 주시겠습니다. 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비평과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 보고대를 했고 9월 1일 날 2021년 예산안에서 그걸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10월 13일 날 지역균형 그 뉴딜을 통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긴박하게 박진감 있게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정부가 박진감 있게 추진하지만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19 방역하고 경제 복구 또는 활성화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뭐냐면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 투입입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한번 삐끗하면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게 되면은 세계 각국에서는 우승 열패로 확실하게 갈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한국판 뉴딜 왜 성공해야 되는가? 라고 한 좀 긴박감을 갖고 논의하는 게 더 훨씬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저널리즘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정권 후반기에 발표되는 정책은 대개 동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출발하는 데서는 상당한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권 후반기이다 보니까 그동안 못하고 아쉬웠던 사업들이 대거 포진되어서 백화점식 사업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수그렸던 관료주의가 고개를 들고 지역 이교주의가 확연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와 사업 지키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 지적이 있지만은 이런 지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심 핀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 센터 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탈원전 기조와의 신재생이라든가 코로나19 대응 등 여기다가 포함해서 이제 고용 사회 안전망까지 포함한 휴먼이들까지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이 안 보입니다. 센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링을 할 때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가운데인 핀을 정확히 쳐야지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책이 이렇게 많았을 때 어느 핀을 쳐야지, 어느 센터 핀을 쳐야지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있어서의 센터핀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더 확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또 이 중에서 지역은 75조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기관과 예산 5년이라고 하고 160조라고 하는 예산, 이런 그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예산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정치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력 발동이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은 정치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또 다른 해결책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권 왜 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정권 후반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못한 사업들이 백화점식 된다든지 관료주의나 지역 이기주의가 팽창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중심핀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타격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권의 역할. 앞으로 이것을 다룰 그런 그 추진체로서의 그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임태한 의학한림원 회장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뭐 의료 분야도 지금 의료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걸려 있고 또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그린 뉴딜에도 상당한 부분의 사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의학자로서 또 의료계를 대표해서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계 여러 인사님들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학이 과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님들이나 혹시 여기 패널 우리 교수님들 또 심지어는 박수경 보좌관님을 포함해서 의학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저는 문득 느끼곤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 예산이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25조를 넘어서 우리 한민구 과기한림원장님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바이오 의료 쪽에 가는 R&D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약 2조 남짓합니다. 전체 R&D 예산의 한 7% 내지 8%.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남의 나라 예를 들는 게 꼭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오 메디컬 R&D가 엄청 세게 가고 있고 그거에 주변에서 모든 다른 사이언스가 같이 발전하고 있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같이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 쪽을 바라보시는 눈은 그저 진료를 좀 잘해주는,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수준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의학자들이 진료와 수술의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리서치를 계속해서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고 있고 아시다시피 의료 관련 논문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이 뉴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소위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서바이브 하겠는지 그런 걱정을 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타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뉴딜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가 컸습니다.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한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들어가 찾아보니까 의료 관련된 거는 놀라지 마십시오. 2천억을 투자해서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본 건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모든 리서치를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가 우리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들 다 말씀하시고 계는데 어떻게 160조나 투자되는 이런 뉴딜 정책에 있어서 의료 분야는 이렇게 철저히 소외됐다 할까?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 또다시 한번 의료계는 소외됐구나. 그것이 의료계가 소외된 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박수경 보좌관님은 30분 정도 발표하시고 그 자료에도 의료라는 것은 그나마 R&D는 우리가 7%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두어 번 뵈면서 보좌관님을 의학이 과학의 일부라는 것을 임기 동안 내지는 그 이후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료 관련 보건의료의 이 뉴딜은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병원을 설립하겠다. 전국에 18개를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18개를 하겠다.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미 대형 병원들에서 이러한 구축을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KT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 그런 데하고 협조해서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형 병원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형 병원은 그냥 둬도 잘합니다. 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개원과 중소병원, 그 병원들이 서바이브 하려면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갈 길이 어마어마하게 멀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데이터 댐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댐 속에 아주 싱싱한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장면보다는 낚싯대를 던지면은 쓰레기만 자꾸 걸리는 그런 댐이 되면 어떡하나.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려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잘 정제되어 있고 스탠다드 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의학 용어 내지 의학 처방 관련, 약 관련, 여러 가지 진단 관련, 치료 관련 모든 용어를 스탠다다이즈 하자는 운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부 학자들이 열심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포럼을 해보면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거기서 더 어드밴스 됐다는 얘기는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는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통일해서 데이터 댐에 넣었을 때 너도 나도 그것을 사용하면서 좋은 논문을 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답답한 심정이죠. 또 하나 호흡기 전담병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연히 나왔을 아이디어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뉴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0개 하겠다. 우리나라의 호흡기 전문 의사는 사실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한 1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호흡기 전담병원을 1000개를 더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병원들은 당연히 네트워킹을 통한 어떤 원격 의료가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1000개를 다시 짓겠다는 건 물론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병원들을 호흡기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기 쉬운데 그렇게 되더라도 호흡기 전문의가 매 병원마다 다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는 한 10명 가까이 또 작은 병원도 한 서너 명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 종합병원에도 한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체제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호흡기 전담병원을 1000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뉴딜인가 그것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의료 뉴딜 중에서 AI의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왓슨 엉컬러지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IBM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구를 시작했던 MD 앤더슨에서 재작년에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물경 한 60억 정도인가를 쓰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도 왓슨 온콜로지를 들여보면 한 8개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병원 홍보 차원에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쓰이고 환자들한테 큰 도움을 주느냐, 그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를 이용한 보건의료 발전 계획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위 닥터 앤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년간 약 400억 정도를 들여서 8개 질환에 대한 이제 AI 진단 내지 치료 기법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20개 질환으로 확대하겠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지엽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서서히 갈 것인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고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심각성을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미국의 큰 회사가 의료 플랫폼을 한국에 심었을 때 우리는 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의료 데이터는 거기 들어갈 것이고 거기 가면 잘해주고 편하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올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데 국내에서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서 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고 인커리지하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의료인, 사이언티스트, 여러 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은 의료 입장에서 바라보면 헛발질하는 수가 많고요.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의료인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일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분명히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와 같이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누락돼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개발이 제일 우선 과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하셨고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의료와 바이오메디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어서 우리 우정바이오의 천백년 대표님께서 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일하게 기업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패널로서 오늘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혹시 하나의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주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병원 감염 관리 쪽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와서 지난 메르스 때라든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병원들이 지금 병원 의료진과 병원 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그 빠르고 안전한 멸균 그런 시스템을 멸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야는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우리 지금 바이오 산업이 현재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목은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도 있지만 도약을 위한 제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바이오 산업이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그리고 이제 모험심,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최근에 투자자들의 적극성, 플러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 능력이 지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을 생각해 보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대비해서 연구개발 자금력이라든지 전문 인력 및 기술 거래를 이루는 전문가,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아닌 디벨롭먼트, 사업 개발이죠. 디벨롭먼트 지식 및 경험, 그리고 유통 및 마케팅 능력이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잘해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학은 기초 연구 중심을 하고 병원은 임상시험,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지원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많은 것들을 지원해서 만들어냈지만 그들 간의 협업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 대학 주도 공공 클러스터와의 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친화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어떤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신약 개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도약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가 봤을 때 공공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지원 자체가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율성이 부족하고요. 창의성이 좀 부족하고 역동성, 유연성, 효율성, 다양성, 친절성, 그리고 접근성이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에도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자들부터 투자자들, 그리고 병원, 여러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럼 여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송에 있는 K바이오가 있고요. 대구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그 대구 첨복이 있고요. 키스트에서 운영하는 서울 바이오 허브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 계속 고민은 거기에서 과연 이게 우리 산업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전에는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리딩을 해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실제 사업화를 해야 되고 엑싯을 투자했던 것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의 하나가 제가 하나 좀 사례를 제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입니다. 제가 지금 내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완공을 계획하고 지금 그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6층에 지상 15층의 빌딩인데 거기에는 전임상센터, 우리가 그 바이오 기업들이나 신약 개발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러한 센터를 세계적인 규모로 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센터라든지 공동기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전체적으로 한 6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클러스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선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공동 개발을 해서 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엑시스를 해서 기술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장을 한다거나 해서
빠른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업화에 아주 전문화된 그러한 국가대표급 그러한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이 안에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바람이 있는데요. 우선 민간 클러스터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변에 입주해서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제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주변이 동탄에 있는데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이미 국내 최고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 연구소들이 주변에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세계적인 민간 주도로 해서 어떤 바이오의 빅타운을 이렇게 이렇게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제가 이제 마중물이 되거나 아니면 뭐 스타팅 포인트가 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지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우리가 미래 국가 핵심 먹거리로 이렇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산업이 이제 중요한 국가 선도 사업이 되기 위해서 특히 또 민간의 노력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이 토론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시간 관리를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좌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고 워낙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앞으로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진행 중에 질문 주신 분이 많이 계신데 시간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우리 패널 분들께서 혹시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장 이제 제 눈에 띈 질문은 자, 우리 성공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패의 조건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의 조건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말씀인데 많이들 해주셨는데 혹시 더 추가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박지원 논설위원께서. 뉴딜 정책은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장대하고 아주 긴급한 정책을 할 때는 일머리를 누가 쥐느냐, 그 일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일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가 성패의 어떤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정책이 중앙은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고 지역은 도지사나 시장이 기계적으로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판 뉴딜이라고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는 그러한 종래형의 어떤 거버넌스 체제보다는 중앙과 지역을 총괄하는 가칭 디지털 거버먼트, 예를 들면 사이버 거버먼트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총괄 책임을 지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민간에서 유력한 분을 모셔다가 앞장 세워서 일 추진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책, 일을 끌고 나가는 총책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래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정책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이자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제가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만 간단히 윤재영 평가원장님께 환경정책 평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뭐 물론 공공기관이나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개인의 기업이나 개인으로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디지털 뉴딜은 사실은 아주 자세히는 모르고요. 근데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린 뉴딜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큰 사업의 방향만 이렇게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이제 계속 공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고가 나오는 것을 이제 계속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떻게 뭐 가령 이제 환경 분야 같으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 그린 시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그린 시티 사업이 이제 공고가 나옵니다. 예, 그거에 참여할 사람 하면 이제 지자체나 뭐 관심 있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거에 이제 제안서를 써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현재는 큰 그림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그림들을 그려 넣을 건가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그 여유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특히 이해 당사자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것들을 좀 지켜보고 또 의견도 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저는 그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 이 포럼의 주제인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은 했는데 거기에 가장 그 1번으로 대두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그것을 정책 담당자들이 잘 수렴을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계속 보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써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발제와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들의 패널 토론을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여 동안 시종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간단히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과청 홈페이지 그리고 SNS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